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육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외교 노선에 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승만의 반공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천재성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지식인들이 갈채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 억누르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러시아의 차르, 즉 황제를 물리치고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혁명의 대의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바로 그 순간부터 반공이었습니다. 공산혁명 직후부터 공산주의는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산주의의 정체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승만이 이처럼 일찍 공산주의를 꿰뚫어 보고 그토록 강경하게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정통했기에 거짓의 가면에 속지 않았습니다. 빛에 몰두했기에 어둠은 쉽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반공 노선은 임시정부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임시정부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20년 한인사회당 대표로 박진순, 박애, 이한영이 모스크바에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60만 루블의 지원금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들과 이동희, 김립 등 상해 공산혁명 간부들은 1920년 9월 15일 한인 공산당을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희와 정면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만은 소련과의 협력은 조국을 공산주의자의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성을 특징지은 강력한 반공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평등주의자인 이승만은 공산주의자가 평등을 주장하는 점은 부자의 양만 노릇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예언적인 논설이 발표되고 66년이 지난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마지막 공산당 대회에서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심각하게 토로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술 혁신이 이토록 발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뒤집어 읽으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기술 혁신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승만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이승만은 1904년에 말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는 여태까지 국내에서 활동과는 달리 활동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인 이승만이라기보다는 그 독립운동가, 정치가 이렇게 그 활동 범위를 훨씬 넓혔죠. 그리고 이제 1905년 1월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907년 6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석사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석사를 마치고 1910년 6월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최인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는 그 YMCA의 학감이 되는데 뭐 학감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1908년 3월 4일자 공립신보, 우리 교포들이 발행하던 신문입니다. 거기에 재미 한인 전도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아마 글을 실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그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미 박사 학위를 마친 그러한 그 지식인 겸 개화운동가 또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거기 우리 한인들이 앞으로 좀 더 그 서로 힘을 합쳐서 단일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승만 같은 그런 중량감이 있는 독립운동가, 명망가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신보가 있었고 또 그것이 대동공보라는 신문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신문도 좀 하나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힘있는 그런 목소리를 교포들이 내기를 바랐던 겁니다. 또 미주 각지에 하와이를 비롯해 가지고 원래 하와이가 우리 이민들의 첫 그 무대였으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 이것이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이승만은 특히 그 우리가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일본하고 대항할 정도의 힘이 없으니까 이걸 힘을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벌리자. 이것은 이제 안창호 같은 분은 역시 다 같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안창호는 그 무실 역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천천히 기르자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 대등한 그 국력이 될 때에 독립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죠. 거기 비해서 이승만은 우리가 힘을 길러도 안 되니까 그 큰 나라 열강, 미국을 비롯해서 열강의 힘을 외교를 통해서 힘을 빌려서 미국을, 일본을 극복하자, 뭐 이런 그 약간의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시종일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한편에 미국에는 그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을 그 이기자 하는 생각에서 가령 뭐 박용만 같은 사람의 그 무력을 통한 그 군인을 말하자면 모집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윌로우스라는 항공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군으로서는 일본의 대적이 어려우니까 항공학이라는 비행기를 가지고 일본을 한번 그 이겨보자, 이런 생각에서 미국에도 국내에는 크게 안 알려져 있지만 이런 항공학교가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그 파일로트가 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의 그 일관된 주장은 그런 거는 다 우리가 현실성이 없다. 그 애국 정신은 좋지만은 결국은 외교를 통한 그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외국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외국 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으로서 국력을 더 신장을 하자. 이게 이제 오늘 국제화 또 세계화라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아주 선진적인 생각입니다. 이승만의 그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아주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러한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옥중에서 쓴 책, 번역한 청일전기라는 책에도 역시 외교의 중요성을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승만은 거기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미국에서 상하이로 가서 그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박은식이라든지 그 이동휘 같은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이 쭉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보다시피 이승만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광수가 사장이었던 독립신문에도 이승만의 그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상하이에 온 걸 환영하는 여기 그 지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사가 실립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상하이로 갈 때도 너무나 그 일본의 감시가 심하고 위험하니까 중국 사람 복장을 하고 또 그 뭐 배 속에 시체가 안치된 이런 그 곳에 숨어서 그렇게 상하이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활동 무대는 그저 대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거나 뭐 러시아 쪽으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세계 정세를 널리 보고서 외교를 통한 우리의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상하이 와서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그 교민들을 지도를 하고 그 대통령의 역할을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가 건국 후에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1920년에 19년에 3.1운동 후에 설립된 우리 임시정부의 또 초대 대통령이기도 한 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이승만이 유일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제국을 채택하고 또는 기독교적인 서양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그 철학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옥중에서 번역을 했던 청일전기, 청일전쟁의 기록에서도 외교의 중요성, 이걸 강조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무장 독립투쟁도 중요하긴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무실 역행의 우리 민족의 역량을 기르자, 이런 그 독립 방략도 중요하지만은 이승만은 그보다는 역시 외교의 힘을 빌려서, 외국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일본의 미국 침략,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그 예견한 책이 일본 내맥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 책을 써서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책이 1941년에 이승만이 썼습니다. 이거는 그때만 해도 그 미국에서는 감히 일본이 미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맞아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승만의 그 성견지명에 미국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리 VOA를 통해서 단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라든지 미국의 정세가 국제 정세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을 단파 방송으로 한국에 알렸던 거죠.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그것이 한국에서 그 경성방송국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단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그 이승만이 미국에서 보내주는 미국의 소리에서 그것을 듣고서 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그 신문이 미국의 신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국의 소식에 딱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일본 군부가 내보내는 소식, 그 일본이 이기고 있다, 일본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 강력한 그러한 그 선전에 세뇌가 되어 있던 때에 이승만이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국내로 보내는 아주 소수가 듣는 단파 방송이지만은 그것은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그걸 알고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전파한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그 방송국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그 소리를 듣고 또 입으로 전해주었던 여러 사람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가서 수백 명이 잡혀 들어가서 그 중에는 옥중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조선일보 총무국장을 지냈던 문석준이라든지 또는 그 동아일보 미국 유학을 했던 기자 또 거기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두 사람은 다 옥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보내는 이승만의 단파 방송에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1941년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 책을 발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 미국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국제 정세를 알리고 그것이 소수의 방송국 종사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것이 또 입으로 널리 퍼져서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단파 방송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미국에서의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승만은 그 간행물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을 알리고 국내로도 알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알리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생을 그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물론 귀국을 해서 우리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그 뒤에 활동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승만의 논설은 이어집니다.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애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애고 총과 창을 녹여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일심단계로 국가를 먼저 회복해야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군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 바라.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무수한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그에게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자금이 지원된 상황에서 노예에 운운하며 소련을 배척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미국의 집중한 외교 노선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1925년 3월 31일자 독립신문입니다. 원래 외교라는 것은 외국과 교섭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중국과 약소민족, 그리고 침략적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를 적으로 하는 소련과 제3국제당, 즉 국제공산당, 코민테론이 1차적인 외교 대상이 되어서야 마땅했다. 태평양과 중국대를 대륙에서 이권을 얻고 일본과 다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열강도 있지만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제2위에 속한다. 그런데 이승만은 소련을 적색이라 위험하니 불가근이고 중국 등은 약자라 무세하니 불가교라 해서 오직 백세 유세한 미국만을 하늘같이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민족 운동에 대해 하등의 원조를 주었다는 것을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반공 노선은 더욱 투철해졌습니다. 이미 1917년 무렵부터 가졌던 반공의식은 1933년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섰습니다. 여행을 즐겼고 수많은 대륙과 바다를 건넜던 이승만은 파리의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한 뒤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짧은 체류였지만 이승만은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적은 기록입니다. 내가 모스크바를 다녀온 동안에 보고 느낀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가들보다도 소련의 농가가 가장 빈약한 점이었다. 기차 속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소련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많이 봤다고 했다. 1934년 모스크바로 떠나기 직전에 이승만은 제네바 그리고 비엔나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훗날 반려자 프란체스카를 만납니다. 그 사연을 생각해보면 1933년은 이승만의 일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비엔나의 숲을 거닐며 서양 여인에게 사랑이란 한국어를 가르쳐준 동양 신사는 곧이어 모스크바에서 평생을 바쳐 싸워야 할 증오의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1933년은 사랑과 증오가 극심하게 교차했던 한 해였습니다. 반공 노선이 확고해진 것은 먼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에게는 고립과 적대를 의미했습니다. 독립운동과 건국의 시기에 시대 유행은 반공이 아닌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2차 대전의 연합국들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좌우 합작 형태의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항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 즉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공합작을 주도하고 이승만을 괴롭힌 인물이 중국의 외교부장 송자문입니다. 그는 국민당 최고 주도자 장개석의 처남으로 외교를 관장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송자문은
소련과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훗날의 역사에 비춰 평가한다면 국민당을 공산당에 망하게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국민당을 망하게 만든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송자문은 장차 한국이 독립되었을 때 김원봉, 조수왕 등 중국에서 활동하던 좌파가 집권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김구에게 좌파 세력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승만은 김구에게 공산당과 손을 잡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강경한 경고를 거듭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구가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자금을 제공하는 송자문의 압력을 물리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구는 김원봉 등 공산주의자와 제휴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42년 12월 좌우 합작 정부가 됐습니다.